신인간혁명 이케다 다이사쿠 22권 명보 내용인즉슨 시조긴고가 작당을 해서 가마쿠라 구하가야스에서 열린 류조보의 법자에 함부로 쳐들어가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었다. 류조보는 천태종의 승려로 히에이산에 있었는데 인육을 먹은 일이 발각되어 가마쿠라로 도망쳤으며 고쿠라쿠사 료칸의 비호를 받던 악승이었다. 시조긴고가 법자에 함부로 쳐들어가 어지럽혔다는 말은 료칸 일파가 날조한 유언비어였다. 사실은 니치렌 내성의 문화인 산미보가 류조보와 문답을 벌여 논파한 법자에 시조긴고도 참석했으나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었다. 그런데 에마 씨는 이 참언을 고지 듣고 시조긴고에게 법화경의 신앙을 버리겠다는 기청문, 서약서를 쓰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령을 몰수하겠다고 독촉했다. 소령을 몰수당하면 무사로서 생계를 꾸릴 수 없다. 온 집안이 길거리로 나앉아야 한다. 그러나 시조긴고는 굽히지 않았다. 거목처럼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비록 소령을 몰수당하더라도 신심을 관철하겠으며 기청문 따위는 쓰지 않겠노라는 결의를 편지에 담아 미노부에 계신 대성인에게 보냈다. 가마쿠라에서 대성인 문화의 중심인 시조긴고가 퇴전하면 다른 모든 문화가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 분명 료칸도 그 점을 노렸을 터이다. 대성인은 시조긴고의 신심을 칭찬하며 즉시 답장을 쓰셨다. 일생은 꿈속과 같으며 명의를 기할 수 없도다. 어떠한 거린이 된다 해도 법화경의 흠을 내들이지 말지어다. 어서 1163쪽. 그리고 결코 아첨하지 말고 이 일도 제천의 계책이라고 확신하고 강성하게 신심을 관철하도록 격려하셨다. 대성이는 죽은 에마 씨에게 법화경을 버리겠다는 기청문을 쓰라고 협박당한 시조긴고를 격려하는 편지와 함께 주군에게 제출할 진장, 답변서까지 대신 써서 보내셨다. 이것이 요리모토 진장이다. 시조긴고는 궁지에 몰린 제자를 위해 진장까지 써서 보내신 스승의 마음에 틀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터이다. 그리고 보훈하겠다는 마음으로 일어섰다. 시조긴고가 그런 결의를 편지로 보내자 대성이는 즉시 답장을 보내셨다. 답장 서두에 불법은 승부라고 쓰셨다. 정법을 수지한 사람은 마지막에 반드시 이겨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불법의 정의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긴다는 뜻은 법의 정사를 결정짓는다는 뜻이다. 정과 사는 문증, 이증, 현증으로 명백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모습과 삶의 방식으로 승리를 증명해야 한다. 즉 인격을 연마해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일, 무너지지 않는 행복 경애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시조긴고는 이윽고 악성 유행병에 걸린 에마 씨의 치료를 맡았다. 성심성의로 온 힘을 다해 치료했다. 주군의 병세는 점차 차도를 보였고 노여움도 풀렸다. 그는 주군이 출사할 때도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또 이전에 3배나 되는 소령을 받았다. 시조긴고의 인생에 승리의 태양이 찬연히 떠오른 것이다. 한편 대성이는 1277년 말부터 건강이 좋지 않으셨다. 시조긴고는 최선을 다해 치료했다. 스승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든 찾아가서 치료하자. 대성인의 건강은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시조긴고는 분명 그렇게 결의했을 터이다. 시조긴고가 쓴 약으로 건강을 되찾은 대성인은 1278년 윤달 10월에 편지를 써서 이번에 생명이 구조됨은 오로지 석가불이 귀하의 몸에 들어가 바뀌시어 구조하심일까. 어서 1185쪽 하고 찬탄하셨다. 그는 니치렌 대성인을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랐으며 구도하면서 끝까지 지킨 진실한 제자였다. 또 고뇌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고자 광선유포를 위해 꿋꿋이 산 진정한 용자였다. 현대의 시조긴고라고 할 수 있는 용자들이 바로 닥터부다. 그 닥터부의 제3회 총회가 1975년 9월 15일 오후 창가학회 본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회장 야마모토 신이치도 처음으로 이 총회에 참석했다. 이미 학회는 이듬해인 1976년을 건강 청춘의 해라고 정해 전진하기로 한 상태였다. 그런 만큼 닥터부어는 건강 지킴이인 자신들이 있는 힘을 다해 투쟁해야 할 해라는 새로운 결의로 불탔다.
닥터부 총회에서 신이치는 먼저 모든 멤버가 건강하고 집안이 번영하기를, 또 사회를 위해 더욱 공헌하기를 닥터부원들과 함께 기원하며 엄숙히 근행했다. 그리고 약 30분 동안 기념 스피치를 했다. 신이치는 이날 스피치에서 사람들이 현대를 건강 불안 시대라고 일컬으며 건강 유지와 건강 증진을 최대 관심사로 하고 있다고 말한 다음 의학과 불법의 관계를 언급했다. 의학은 병이 생기는 원인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치료합니다. 그에 비해 불법은 병의 근저에 있는 생명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병이 생기는 원인을 포착하며 변혁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신해치는 현대인이 겪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비롯해 마음에서 비롯된 병 뒤에는 현대 문명과 현대 사회가 직면한 인간을 소외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생명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인간성과 인간의 주체성을 되찾도록 도모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강조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신체적인 측면뿐 아니라 심신, 이 모두 건강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특히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해체는 인간성을 회복하려면 마음이 건강하고 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신뢰로 다정함을 들어 논했다. 언뜻 보기에 다정함은 부드럽고 온순하며 조용한 느낌을 지닌 말 같지만 다정하다는 말만큼 지나칠 정도로 가혹한 행동 요구하는 말도 없습니다. 다정함은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번민과 괴로움을 나누고 함께 걸으며 그 고통을 해결해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 내면에 확고한 신념과 강한 힘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마음속으로는 동정하면서도 그냥 본척 만척하며 관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다정함이 아닙니다. 냉담하다는 비난을 받아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진흙투성이가 되어 실천하고 정의감이 가득하여 힘이 가득 넘친 생명이어야 비로소 다정함을 현실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악과 맞서 싸우는 강한 파사의 마음이 없으면 진정으로 자비로운 마음이 아니다. 또 마음이 건강하지도 강하지도 않으면 다정함을 한결같이 이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신해치는 수준 천황 어서, 삼종 제보 어서에 나오는 곳간의 제보다도 몸의 제가 뛰어나고 몸의 제보다 마음의 제가 제일 이로다. 어서 1173쪽 하는 구절을 배독했다. 이 어서는 1217년 9월에 미노부에 계시던 니치렌 대성인이 시조긴고에게 보내신 편지다. 당시 시조긴고는 병에 걸린 죽은 에마 씨를 치료하기로 했지만 몰수당한 소령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이를테면 아직도 궁지에 몰려 있다고 할 수 있었다. 대성인은 그런 시조긴고에게 인간으로서 과연 인생의 제보는 무엇이고 진실한 가치는 무엇인지를 밝히셨다. 곳간의 재는 돈이나 물품을 비롯한 재산을 뜻한다. 또 몸의 재는 신체를 뜻하며 육체적인 건강이나 자기 몸에 익힌 기능 등도 이에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마음의 재는 생명이 강하고 빛나며 인간성이 풍요롭다는 뜻이다. 그리고 3세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복운을 뜻하기도 한다. 그런 마음의 재는 불도수행으로 얻을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일본은 경제 발전을 가장 우선시했고 곳간의 재를 얻는 데 힘을 쏟으며 이윤 추구를 가장 근본으로 삼았다. 그렇게 한 결과 인간을 관리하는 일이 점점 가속화되어 과도한 스트레스 등을 낳았고 환경도 점점 파괴되었으며 대기나 하천을 비롯해 바다도 오염되어 공해병 등이 만연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곳간해제의 편중한 잘못을 겨우 깨닫고 점차 몸의 재를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건강 유지와 건강 증진에 강한 관심을 갖게 됐다. 아무리 큰 돈이라도 쓰면 언젠가는 사라진다. 게다가 재해 등으로 순식간에 잃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건강하기만 하면 다시 일해서 돈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몸이고 건강이다. 그러므로 대성이는 곳간의 재보다도 몸의 재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몸의 재인 육체도 언젠가는 늙고 병에도 걸린다. 몸의 재도 영원하지는 않다. 또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다고 해도 마음이 불안이나 공포 또는 질투나 증오로 떨고 있다면
삶의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인간에게 곳간의 재, 몸의 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손에 넣는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행복해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재이다. 마음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행복해지지 않는다.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마음으로 결정된다. 이 말은 간디의 통찰이다. 그러나 현대 문명은 그런 마음을 멸시하며 곳간의 재, 몸의 재를 추구하는데 혈안이 되어 발전을 이뤘다고 해도 좋다. 선진국은 오로지 곳간의 재, 몸의 재를 추구한 결과 물건이 넘쳐나고 의료도 발전해 어떤 면에서는 확실히 생활이 윤택해지고 편리해졌다. 하지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커다란 경제적 차이를 불러왔다. 또 윤택함과 편리함을 손에 넣은 사람들도 결국 마음이 채워지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료는 진보해도 사람들은 건강에 더욱 불안해하고 인간으로서 소외를 느끼며 정신이 점점 폐쇄적으로 되고 무기력해지고 있다. 그 현상은 마음의 건강을 빠뜨린 데서 생긴 결과이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마음에 건강과 행복의 열쇠가 있다. 마음이 지닌 힘은 무한하다. 설령 곳간의 죄나 몸의 죄를 빼앗겨도 마음의 죄가 있으면 생명이 환희에 불타고 당당하고도 행복한 경애를 확립할 수 있다. 마음의 죄는 금세에만 하나지 않는다. 3세에 걸쳐 영원히 우리 생명을 장엄하게 장식한다. 또 마음의 죄는 곳간의 죄, 몸의 죄를 가져오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곳간이나 몸에 지닌 죄보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우며 강하느냐로 결정된다. 어떤 역경에 부딪힐지라도 마음이 늘 희망과 용기에 불타고 도전하려는 기계가 맥동한다면 그 생명에는 환희와 약동과 충실함이 있다. 행복의 실상이 있다. 유배지인 사도에서 유배의 몸이지만 희열은 한량 없다. 어서 1360조 말씀하신 니치렌 대성인의 커다란 경애를 알라. 또 옥중에서도 불안함은 전혀 없다. 마음 안으로 지옥에도 즐거움이 있다. 하고 잘라 말씀하신 마케코치의 스네 사부로 초대회장을 떠올려라. 우리 생명에서 솟아오르는 이 용기, 희망, 약동, 충실, 감사, 감동, 환희. 이는 곧 마음의 죄이며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도 그런 제보를 쌓기 위해서다. 그런 사고방식은 행복관을 전환하는 일이며 행복혁명이기도 하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열정적인 어조로 피력했다. 마음의 죄는 정신적 건강입니다. 마음의 죄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고 희망과 용기 그리고 보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의 죄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더 나아가 광선유포를 위해 살 때 구축할 스위스 철학자 힐티는 끊임없이 새롭게 가득 넘쳐 흐르는 건강한 힘은 커다란 목적을 위해 바치는 이기적이지 않은 활동에서 생긴다고 말했다. 사람은 이 마음의 죄를 쌓는 데에서 삶의 존귀함을 깨닫고 이기주의에 묶여있는 자기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숭고한 목적을 위해 생기 넘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정신적 건강을 확립하는 일이 신체적으로 건강을 되찾고 더욱 좋아지게 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니,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참된 건강은 없습니다. 그런 사상을 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일치는 마음의 건강을 확립한다는 의학 본연의 자세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수비형 의술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더욱 좋게 하는 공격형 의학을 확립하는 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병을 앓지 않는 소극적인 뜻을 지닌 건강이 아니라 생기 넘치게 활동하고 생명이 약동하는 적극적인 뜻을 지닌 건강을 확립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며 그렇게 하는 곳에 닥터부의 사명이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서 병만 치료하는 의사가 아닌 사람을 돌보는 의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스피치를 마쳤다. 박수 소리가 커다랗게 울려 퍼졌다. 신해치의 말은 현대의학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내용이었다. 그 말은 닥터보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는 영원한 지침이 됐다. 훗날 이 9월 15일을 닥터보의 날로 정하고 해마다 닥터보 멤버가 새로운 출발을 다지는 기념일로 삼았다.
가을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1975년 11월 8일 오후 1시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원폭 사망자 위령비 히로시마 평화도시 기념비 앞에 서 있었다. 시니치는 히로시마시에서 열리는 창가학회 제38회 본부 총회 9일에 참석하기 위해 히로시마에 왔다. 그리고 총회 전날인 8일 위령비에 헌화하고자 회원 대표들과 함께 평화기념공원을 찾았다. 아라키 다케시 히로시마 시장 일행의 마중을 받고 위령비에 헌화한 신이치는 평화를 깊이 기원하며 제목 삼창을 했다. 집 모양의 토형을 본뜬 지붕 밑에 원폭 사망자 명부를 담은 석관이 안치돼 있었다. 그 건너편에는 철골이 드러난 원폭돔이 보였다. 신이치는 헌화대 뒤에 놓인 석관에 새긴 비문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고이 잠드소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나이다. 실은 이때 비문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었다. 위령비는 원폭을 투하하고 7년이 지난 1952년 8월 6일에 세웠다. 비문은 히로시마 대학교 사이카 다다요시 교수가 썼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11월 키가 큰 인도인이 위령비 앞에 서서 헌화를 하고 묵도를 올렸다. 유명한 도쿄 재판,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의 재판관이었으며 유일하게 일본의 모든 A급 전범을 무죄라고 주장한 인도의 국제법 학자 라다 비노드 펄 박사였다. 펄 박사는 비문을 보고 통역사에게 뭐라고 쓰여 있는지 몇 번이나 의미를 확인했다. 그리고 박사의 눈은 분노로 불타올랐다.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이 비문은 대체 누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물론 일본 사람을 가리키는 말임이 분명하다. 나는 어떤 잘못인지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박사는 패전국이 승전국에 굴복해 원폭을 투하한 가해자의 책임까지 애매하게 만들어버리는 문장을 용서할 수 없었다. 펄 박사는 이 문장의 주어는 일본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원폭을 투하한 나라는 미국이요. 일본인은 피해자이다. 박사는 피해자인 일본인이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점을 납득할 수 없었다. 라디오와 신문이 펄 박사의 발언을 거론하며 문제 삼았다. 당시 히로시마 시장인 하마이 신조는 이에 대해 히로시마 시민뿐 아니라 살아있는 온 인류를 대표해 원폭 희생자에게 바치는 글귀라고 말했다. 또 비문을 쓴 사이카 다다요시 교수는 히로시마 시민이자 세계 시민인 우리가 영전에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은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통하는 히로시마 시민의 감정이자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외침이라는 항의서를 펄 박사에게 보냈다. 비문을 둘러싼 논쟁은 1970년에도 다시 불붙었다. 비문은 굴욕적이니 말소해야 한다는 운동도 일어났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패전국을 옹호하고 존중하는 펄 박사의 마음을 기쁘게 생각했다. 그러나 시니치는 이 비문을 두 번 다시 핵 전쟁이라는 잘못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인류의 맹세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일도 필요하리라. 하지만 위령비에 새겨야 할 글귀는 평화에 대한 맹세다. 또 피해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가해자를 규탄하고만 있으면 증오와 보복이 되풀이될 뿐이다. 세계에 한국 평화를 창조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하는 발상을 전환하고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같은 인류인 세계 시민으로서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 신일체는 그런 사고 방식을 세계에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위령비에 새긴 글귀를 높이 평가했다. 그 비문을 히로시마와 일본 그리고 세계 사람들의 맹세로 삼으려면 반드시 인류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그렇게 하나로 모을 수 있게 하는 생명 존엄의 천리가 바로 니치렌 불법이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위령비 앞에서 기원하고 난 다음 안내해준 아라키 다케시 히로시마 시장에게 말했다. 정말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시장의 감개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실은 저도 원폭 피해자입니다. 신이치는 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까? 세계에는 도시가 많지만 가장 책임이 무겁고 사명이 깊은 분이 히로시마 시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활약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장의 얼굴에 웃음이 떠올랐다.
말을 건네면 서로 마음이 통한다. 신이치는 그러고 나서 히로시마 청년부 대표에게 말을 건넸다.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심을 근본으로 피폭 2세라는 숙명에 맞서며 평화운동에 앞장서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청년들이었다. 히로시마 청년부는 전해인 1974년 8월 6일에 청년부 반전 출판 히로시마 편 제1탄으로 피폭 체험집 히로시마의 마음 29년을 발간했다. 그리고 이해 1975년 8월 6일에도 히로시마 섬광의 날 30년, 내가 들은 히로시마, 고교생이 주장하는 평화 외침을 출판했다. 또 창가업계 청년부가 전쟁 근절과 핵 폐절을 주장하며 천만 서명을 추진할 때도 앞장서서 달렸다. 신이치가 이어서 말했다. 나는 평화를 위해 투쟁하지 않으면 히로시마를 방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심정이 도다 선생님에게 드리는 제자의 맹세입니다. 그리고 도다 조세이를 그리듯 머나먼 곳을 바라봤다. 신이치의 뇌리에는 건강이 몹시 나빠졌는데도 단호히 히로시마로 가려던 도다의 모습이 생생히 떠올랐다. 도다는 1957년 9월 8일에 원수포 금지 선언을 발표하고 두 달쯤 지난 11월 20일에 지도하러 히로시마로 떠나려던 때에 집에서 쓰러졌다. 며칠 전부터 건강이 나빠지더니 날이 갈수록 급격히 쇠약해지고 있었다. 신이치는 도다 조세이의 히로시마행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세계 최초로 원폭이 투하된 히로시마 땅에 가서 원수포 금지 선언에 담긴 정신과 사명을 한 사람 한 사람의 혼에 깊이 불어넣어야 한다는 도다의 심정도 가슴이 아플 정도로 이해할 수 있었다. 스승의 마음을 늘 민감하게 정확히 느껴야 비로소 참다운 제자다. 신이치는 고민하며 심사숙고한 끝에 도다가 히로시마로 떠나기 전날 학계 본부를 찾아갔다. 제자는 응접실 소파에 누운 스승 앞에서 정자하고 간청했다. 선생님, 이번 히로시마행은 중지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잠시만이라도 쉬시기 바랍니다. 신이치는 필사적으로 부탁했다. 도다는 가만히 몸을 일으키더니 조용히 신이치를 바라보며 뱃속에서 쥐어 짜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가야지. 가야만 한다. 무리하시면 건강이 나빠지고 목숨도 위태로워집니다. 중지해 주십시오. 그러나 도다는 의연히 대답했다. 그렇게는 못한다. 그렇지 않나. 부처의 심부름꾼으로서 한 번 정한 일을 그만둘 수 있는가.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가겠다. 신이치, 그렇게 해야 참된 신심이 아니겠는가. 이때 들은 도다의 뜨거운 목소리는 지금도 선명하게 신이치의 귓가를 맴돌고 있다. 그렇듯 도다는 죽음마저 각오하며 히로시마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출발 당일 아침에 쓰러졌다. 어쩔 수 없이 일정을 중지하고 급히 고니시 다케오 이사장이 도다 대신 히로시마로 갔다. 도다는 평화기념공원에 세운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현재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동관에서 열리는 걸기대회에 참석하고 히로시마를 비롯한 서일본 동지와 함께 새로운 평화의 조류를 일으키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틀림없이 분하고 원통했을 것이다. 신이치는 그런 도다의 심정을 생각하니 평화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해 투쟁하지 않으면 제자로서 히로시마 땅을 밟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본부 총회를 앞두고 그동안 과감하게 평화 행동을 펼쳐왔다. 1974년 5월부터 불과 1년 반 동안에 중국을 3차례, 소련을 2차례나 방문했고 코시긴 소련 총리와 저우원나이 중국 총리를 비롯한 두 나라 요인들과 거듭 대화를 나눴다. 대화의 주된 핵심은 중소 분쟁으로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일이었다. 또 일본과 중국, 일본과 소련 사이에 평화와 문화 그리고 교육이라는 우호의 다리를 잇는 일이었다. 그뿐 아니라 이해 1975년 1월에는 미국을 방문해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본부에서 회담하고 가칭 유엔을 지키는 세계 시민 모임 설치를 제창했다. 그리고 청년부가 전쟁 근절과 핵 폐절을 주장하며 1,000만 명에게 받은 서명 일부를 전달했다. 또한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중동 문제를 비롯해 미국과 소련,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신이치는 중동 분쟁 해결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동서냉전을 종결짓는 흐름을 열자고 온 힘을 다해 이야기했다.